저는 얼마 전까지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비련의 여주인공이라 생각했었어요. 지금은 세상의 쓴맛을 보고 간신히 정신을 차렸지만 사랑의 눈이 멀어 인생을 송두리째 말아먹을 뻔했습니다. 제가 나이도 28이고 스스로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다 큰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직도 부모님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철부지라는 것도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결혼 상대로 생각했던 남자는 저보다 8살 연상이고 처음에는 친구 소개로 술자리에서 만나서 2년 가까이 연애를 했어요. 1년 정도 만난 뒤로부터는 저나 남자친구나 결혼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둘 다 사귀면서 서로 부모님들께 미리 인사도 드린 사이입니다. 상견례 하기 전까지 양가 부모님들끼리 만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로 간에 집을 오가며 가족들끼리 식사도 자주 했었어요. 남자친구네 어머님은 저를 예뻐하고 항상 잘해주셨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성격도 서글서글하고 어른에게 부침성도 좋은 사람이라 먼저 다가가고 종종 선물 사들고 찾아와서 인사드리고 갔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죠. 저도 성인이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연애를 하는 것까지는 말리시지 않으셨는데 결혼까지 생각하진 말고 적당하게 만나다가 그만하라는 식으로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일단 저랑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남자친구가 직업 특성상 연봉이 조금 낮은 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는 분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게를 분점을 내면 점장 자리를 약속받고 5년째 일을 하고 있어요. 월급은 220만 원이고 남자 36살 나이에는 좀 적은 편이긴 하지만 언젠가 점장만 된다면 월급이 350에서 400만 원 정도로 오른다 하더라고요. 그 아는 분께서 남자친구의 어머님과 친한 사이고 이미 식당을 3개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가게를 내기만 한다면 제 남자친구를 점장으로 쓰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원래대로라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새 가게를 냈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때는 자영업자들이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버틴 것만 해도 용한 일이었죠. 어쨌든 올해 들어서 다시 경기가 좋아졌고 가게에도 손님이 많이 늘어서 남자친구 생각에는 내년쯤엔 새 가게를 내고 본인이 점장으로 발령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결혼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양가 상견례까지도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전까지는 남자친구가 집에 놀러 오더라도 크게 별 말씀 안 하시던 부모님이셨는데 상견례 이야기가 제 입에서 나오자마자 크게 화를 내시면서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엄마는 상견례까지 할 생각은 없다면서 이쯤에서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라고 하셨고 특히나 아빠는 엄청나게 화를 내시면서 한순간의 감정에 휩쓸려서 인생 망가뜨리지 말고 제발 철 좀 들고 정신 차리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제 스스로도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서 그런지 부모님의 반대가 저희의 앞날을 방해하는 장애물일 거라 생각했고 비록 남자친구가 능력은 없지만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사람이니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이 사람의 진가를 몰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속상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꽤나 자주 놀러온 편이었는데 그때마다 저희 부모님이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쪽 집안 사정에 대해서는 파악이 다 끝나신 상황이었어요. 일단 남자친구의 지금 월급은 220만 원이고 그나마도 작년 초까지는 200만 원을 받다가 그때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일을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20만 원을 올려받아서 220만 원이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도 차도 소형차를 끌고 다니고 생활 자체는 검소하게 하는 편이라서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6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점장이 되고 월급이 오르면 돈을 더 모아서 자기 가게를 하는 것이 남자친구의 꿈이었어요. 게다가 아버님 없이 홀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70이 넘으셨고 몸이 조금 불편해서 경제활동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음식을 만들거나 청소 빨래 같은 집안일은 그럭저럭 하시는 것 같은데 돈을 못 벌다 보니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과 남자친구가 주는 용돈 겸 생활비로 생계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사실도 저는 당연히 다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단점이라기보다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사는 남자친구가 대단해 보였고
저희가 결혼하고 난 뒤에도 어머님을 모시고 살 생각 전혀 없었고 매달 용돈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부모님 눈에는 당연히 제가 사랑에 눈이 멀어 제 발로 시궁창으로 걸어 들어가는 중인 것으로 보였을 테니 반대하시는 것이 당연하겠죠. 남자친구의 집안과는 반대로 저희 집은 부모님이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데 그 덕분에 어려서부터 크게 돈 걱정 없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 위로 3살 많은 오빠가 하나 있는데 오빠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일찌감치 유학도 보내주셨었고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집 근처 가까운 국립대를 졸업했어요. 오빠가 군대 다녀오고 제가 24살 되던 해에 오빠 명의로 30평대 아파트를 매입해서 전세를 주셨고 그 다음 해에는 제 명의로 똑같은 아파트에 다른 동으로 한 채를 더 매입해서 역시나 지금까지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거 해주시면서 나중에 너희들 시집 장가 보낼 걱정은 덜었다고 하셨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다들 이 정도는 부모님이 해주는 거라 생각했었기 때문에 크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몇 년 지나서 지금은 그때 만일 부모님이 집을 안 해주셨으면 나는 평생 일을 해도 내 집 한 채 가질 수 없었겠구나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동시에 등골이 오싹해져요. 아무튼 부모님은 결혼만큼은 안 된다고 결사반대하시고 저는 남자에 미쳐있던 상태라서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울고불고 집에서는 밥도 안 먹고 온갖 생쇼를 하고 있었죠. 나중에는 남자친구까지 집에 찾아와서 현관문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다 책임질 테니까 결혼 허락만 해달라며 저희 부모님에게 싹싹 빌기까지 했었습니다. 제가 몇 날 며칠을 집에서 그러고 있으니 저희 부모님도 보다 못해서 상견례를 하자고 했고 저는 상견례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줄로만 알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결혼할 때 남자 쪽 집안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였고 신혼집에 대한 생각도 아무 계획도 없이 제가 가진 집이 있으니 거기에서 대충 시작하면 되겠다는 시기였으니까요. 게다가 결혼하게 되면 당연히 분가해서 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님께서 생활비로 매달 100만 원을 요구하셨고 그렇게 주지 못할 바에는 무조건 합가해서 같이 살아야 한다며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전까지는 한 번도 합가 이야기가 없었다가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듣는 소리였기 때문에 저도 당황했고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머리를 부여잡으셨죠.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차분하게 저와 저희 부모님을 설득하며 합가했을 때 생활비도 훨씬 줄어들고 나중에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시어머니께서 다 봐주실 수 있으니 여러모로 같이 사는 것이 이득이라고 하더군요. 어차피 수영이 명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 시작할 건데 그 집에 방도 3개잖아요. 저희 엄마랑 다 같이 살아도 나중에 넉넉하게 아이 방까지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남자친구가 홀어머니와 살고 있는 방 2개짜리 빌라는 전세로 8천만 원이었는데 그마저도 4천은 대출이었어요. 저도 이제는 답도 없는 상황이란 걸 잘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이 모든 상황이 남자친구와 제 앞길을 방해하는 장애물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상견례를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당연히 저희 가족들은 결혼을 결사반대하며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고 저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결혼을 하겠다며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었죠. 오죽했으면 저희 아빠가 저를 불러 앉혀놓고 남자친구가 일주일에 6일 동안 11시간씩 일을 하는 성실한 사람인 건 알겠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 시집 보낼 수가 없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 돈으로 사준 집에서 내 딸이 능력 없는 남편 놈도 모자라서 걔네 부모까지 모시고 사는 꼴은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다. 라고 하시며 만약 부모님의 반대를 무시하고 끝까지 결혼을 강행할 생각이라면 제 명의로 사주셨던 집은 그대로 두고 너 혼자 그 집에 들어가서 시어머니 모시고 시댁살이를 하라고 하셨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오면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결혼을 없던 일로 할 줄 아셨겠지만 저도 이제는 갈 때까지 간 상황이라 다음날 바로 간단한 옷가지만 싸들고 남자친구의 집으로 들어가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15평 정도 되는 방 2개짜리 작은 빌라였는데 방이 너무나도 좁아서 잘 때를 제외하면 거실에 나와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300만 원 정도였는데 아껴서 생활하면 어머님 모시고 3사람이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집이 좀 낡고 좁고
원래 부모님이랑 살던 집과 비교해서 불편한 점이 많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지내는 것이 신선한 기분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남자친구나 어머님이 제게 잘해줬기 때문에 그럭저럭 지낼만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부모님 품을 떠난 상황에 남자친구와 퇴근길에 만나서 맛있는 음식 포장에다가 집에서 어머님이랑 셋이 저녁을 먹고 있으면 뭔가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만 같았고 마치 소꿉놀이하는 기분이라 즐거웠어요. 그 사이에도 저희 부모님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고 매일 전화와 카톡을 보내시면서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때도 제정신이 아니라서 이 결혼을 온전하게 허락해주기 전까지는 절대 집에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네 집에서 같이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제가 월급을 받게 되었고 월급 받은 기념으로 세 사람이 저녁에 간단한 외식을 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기분 좋게 맛있는 거 먹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어머님께서 본인 명의 은행 계좌번호를 적어서 주시더니 월급에서 용돈 30만 원 빼고 나머지는 전부 남친 어머님 계좌로 입금을 하라더군요. 내가 알아서 생활비 제하고 나머지 돈은 저금해 줄 테니까 내 통장으로 바로 입금해라. 용철이도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내가 이 집안 돈 관리는 맡아서 하고 있거든. 저는 25살 때 처음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돈 관리는 제가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 스스로 돈 관리를 알아서 하길 바라셨고 적금은 어떻게 넣는지 통장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등등을 알려주셨지만 그 판단은 제 스스로 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적금 넣고 펀드도 하면서 알아서 돈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제 돈을 관리해주겠다 하시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기존에 들고 있던 적금도 있고 그냥 제 돈은 제가 관리할게요. 라고 최대한 좋게 이야기하며 거절했었는데 그때 남자친구의 어머님 얼굴이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러면 너는 앞으로 매달 생활비를 따로 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얼마 드리면 되겠냐고 물었더니 50만 원 달라고 하시길래 그 자리에서 바로 어머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해드렸죠. 그날은 더 이상 별말 없이 그렇게 지나갔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분명히 전날까지는 저한테 잘해주시고 마치 가족처럼 딸처럼 잘 대해주시던 어머님이 태도가 싹 돌변해서 냉랭한 기운을 뿜어내기 시작하셨죠. 제가 먹고 씻고 쓰는 것이 전부 아까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고 제가 집안에서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물 아껴 써라. 너 오고 난 뒤에 수도세가 얼마나 나오는 줄 아니? 샴푸는 한 번만 짜서 써라. 너가 주는 생활비로는 요즘 물가 감당도 안 된다. 너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니? 너희 집에서도 그렇게 많이 먹었어? 아니 제 키가 163에 몸무게 46kg 나가는데 제가 먹어봐야 뭘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나마 회사에서 점심까지 다 먹고 오기 때문에 저녁은 매일 반 공기 정도 먹는데 저녁 밥상에 올라온 고기 반찬에 젓가락만 델라치면 어머님이 인상을 팍팍 쓰면서 여자가 밥을 왜 이렇게 많이 먹냐는 둥, 식탐이 너무 심하다는 둥 잔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늦게 퇴근하거나 밖에서 다른 약속이 있다고 할 때마다 남자친구와 어머님은 외식을 하거나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절대 돈 내고 사 먹자는 소리를 하지 않더라고요. 월급 통장 맡기라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다고 이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는 상황이라 막상 따지고 들지도 못하고 속만 상하고 있었죠. 하다 짜증이 나서 남자친구에게 당신 엄마가 나한테 왜 저러는 거냐고 진짜 월급 통장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돈 관리는 우리 엄마한테 맡기면 편해. 어차피 먹고 쓰는 거 전부 집에서 엄마가 다 해주시니까 용돈 30만 원 받는 게 작아 보여도 어차피 우리가 별로 쓸 데도 없잖아. 남자친구조차도 아예 대놓고 자기 엄마한테 제 돈을 맡기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성인이 왜 부모에게 월급 통장을 관리받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고 특히나 어머님이 저보다 경제나 재테크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평소 뉴스 보는 모습도 거의 없고 매일 TV로는 막장 드라마만 보시거든요. 반면에 저는 출근 퇴근하면서 매일 경제 뉴스도 보고 있고 부동산 주식 재테크 자체에 관심이 매우 많아서 관련 유튜브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려면 70 넘은 어머님보다
제가 돈 관리하는 게 낫지. 어떻게 믿고 제 돈을 맡겨놓겠어요? 남자친구에게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해도 어머님에게 돈 맡길 일은 절대 없을 거라 이야기했는데 그때부터 상황이 더 안 좋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자기 엄마한테 가서 전했는지 그날 이후로 집에서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요. 저녁 준비되었다고 해서 가보면 식탁에 제 밥도 차려져 있지 않았고 기분은 나빴지만 제가 스스로 밥을 떠서 식탁에 앉으면 모든 반찬은 남자친구와 어머님 앞에 몰려있고 제 앞엔 말라빠진 김치 쪼가리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유치해도 정도가 있지 돈 안 줬다고 이런 식으로 차별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인가 싶더라고요. 내가 멀쩡한 가족들과 내 집 놔두고 여기서 뭐 하는 짓인가 하루하루 회의감이 들고 그 와중에 제 편이라고 생각했던 남자친구조차 지네 엄마 편을 들면서 저를 냉랭하게 대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모양이 빠지는 일이라서 일단은 해보는 데까지는 버텨보자는 심정으로 며칠 더 살았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현관문 열자마자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한테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요. 야, 찬장에 있던 참치통조림 너가 처먹었냐? 저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처먹었다는 표현을 처음 들어서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전날 야근하고 조금 늦게 퇴근해서 집에 왔더니 남자친구와 어머님은 이미 저녁을 먹었다 하고 저보고 알아서 차려 먹던지 말던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저도 그냥 자려고 방에 누워 있었다가 새벽 1시에 배가 너무 고파서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주방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도 먹을 만한 건 아무것도 없고 밥통에도 밥이 2숟갈 정도 양밖에 남질 않아서 라면을 끓여 먹을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야밤에 라면은 좀 그렇겠다 싶어서 찬장을 뒤져보니 참치캔이 있길래 그냥 이거나 먹고 대충 자야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밥 2숟갈에 작은 참치캔 하나 먹고 잠들었는데 다음날 출근하고 돌아와 보니 너가 참치캔 몰래 처먹었냐고 삿대질을 당하는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날 밤에 너무 배가 고파서 제가 먹었다고 대답했더니 그 뒤로 별별 욕이 다 쏟아졌어요. 식충이 같은 년, 생활비도 쥐꼬리만큼 주는 년이 꼬박꼬박 밥은 집에서 다 처먹으려고 든다면서 밑도 끝도 없이 저를 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진수성찬을 먹은 것도 아니고 작은 참치캔 하나 먹었다고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 너무 화가 나서 그깟 참치캔 당장 나가서 사오겠다고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사다 드리면 되잖아요. 제발 그 입 좀 다물어요. 퇴근하고 돌아와서 가방조차 내려놓지 못하고 그대로 참치캔 사러 가고 있는데 골목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중인 남자친구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저보고 어디 가는 길이냐고 물어보길래 대답도 하기 싫어서 그냥 지나쳐서 걸었어요. 그러자 제 차 앞을 막아서면서 어디 가는 길이냐고 얼굴 표정은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당신 엄마가 나보고 참치캔 처먹었냐고 따지길래 지금 참치캔 사러 가는 중이야.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듣고 살아야 돼. 너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모습 보여주려고 너네 엄마 모시고 살자고 했니? 제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눈물이 뚝뚝 떨어질 지경인데도 그 상황에 남자친구는 엄마가 물건 함부로 손대는 걸 싫어해서 그렇다며 지네 엄마 편을 들고 있더라고요. 너도 똑같은 놈이니까 집에 가서 너네 엄마나 보러 가라고 했고 저는 슈퍼에 가서 참치캔을 찾다가 1,000원짜리 강아지용 참치캔이 눈에 보였습니다. 개만도 못한 인간들한테는 강아지용 참치캔이 어울리겠다 싶어서 그걸 사서 들고 집으로 돌아와서 거실바닥에 집어 던졌어요. 이런 강아지 집만도 못한 집구석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이야기하고 방에서 제 물건들을 챙겨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애초에 부모님 집을 나올 때 들고 온 것이 여행 가방 하나뿐이라서 다시 챙기는데도 얼마 걸리지 않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빌라 밖까지 따라 나와서 자기가 지금이라도 중간에서 잘 이야기해 볼 테니까 엄마랑 화해하고 다시 잘 지내보자고 하길래 그냥 입 열고 대답도 하기 싫어서 가운데 손가락으로 제 대답을 대신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저절로 쏟아지더라고요. 아빠는 그냥 한숨만 몇 번 쉬시고는 잘 돌아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엄마는 제 등짝을 계속 때리면서 꼭 너는 찍어 먹어봐야 된장인지 아냐고 미련해도 정도껏 하라고 하셨죠.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사랑의 밥을 먹여주진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게다가 집안 형편이 좀 넉넉해야 가족끼리 여유가 있고 화목한데 저렇게 지질이 궁상 떠는 집구석에서는 참치캔 하나에 쌍욕을 하고 싸울 수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이틀 뒤에 남자친구가 제게 전화해서 한다는 말이 엄마랑 같이 사는 건 이제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결혼하면 우리 둘이 사는 걸로 하자더군요. 그런 꼬라지를 보고 세상에 어떤 여자가 너 같은 인간이랑 결혼하겠냐고, 너는 평생 너희 엄마나 모시고 살라 하고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한참 좋아서 죽고 못 살 때는 몰랐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 내가 그동안 뭔가에 홀려도 단단히 홀렸었구나 싶은 생각뿐입니다. 부모님에게도 너무 죄송하고 살면서 지금까지 부모님 의견에 크게 거역해 본 적도 없었는데 내가 왜 그런 똥차와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쳐서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박았을까 싶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확실하게 철이 들었으니 앞으론 절대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아무리 제 눈에 좋은 사람이라도 부모님이 반대하면 무조건 부모님 말씀을 따를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믿기지 않는 일들이었지만 당시엔 제 일상이었고 제 결혼 생활 전부였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몇 년 전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어요. 첫인상은 솔직히 그렇게 특별하진 않았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에 말투도 조용한 편이었고 딱히 화려하거나 로맨틱한 사람은 아니었죠. 하지만 성실해 보였고 뭔가 믿음직스러운 느낌이 있었어요. 우린 1년 정도 연애를 했고 서로의 가족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우리 둘 다 형제가 하나씩 있네. 신기하지? 그러게, 나는 남동생 하나, 당신은 여동생 하나? 그럼 나중에 우리 동생들 결혼할 때 서로 도와주자. 형제끼리 그런 거 중요하잖아. 당연하지, 우린 가족이니까.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가족을 아끼는 사람들이고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파트너라고요.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양가 부모님께서 신혼집 마련을 도와주셨고 저희는 큰 빚 없이 전셋집을 얻었어요. 결혼식도 소박하게 치렀고 신혼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은 시작됐어요. 평범하고 안정적이고 조용한 일상이었죠. 남편은 회사를 다녔고 저도 계속 직장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주말엔 같이 장을 보러 가고 가끔 외식도 하고 부모님 댁에 번갈아 가며 인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여보, 우리 이제 슬슬 아이 계획도 세워야 하지 않을까? 나도 생각은 하고 있어. 근데 아직 좀 더 여유 생기면. 맞아, 그래서 말인데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둬야 할 것 같아. 애 낳으면 돈 많이 들잖아. 그건 그렇지. 그래서 나 요즘 주식 좀 공부하고 있어. 뭐? 주식? 그 순간 제 표정이 굳었던 걸 기억해요. 저는 주식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무서웠어요. 주변에서 주식으로 손해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누구는 몇 천만 원 날렸다, 누구는 집까지 날렸다. 그런 이야기들이요. 주식은 좀 위험하지 않아? 우리 그냥 적금이나 꾸준히 넣자. 아니야, 나도 알아. 근데 요즘은 다들 하잖아. 조금만 공부하면 괜찮아. 그래도 나는 반대야. 우리 힘들게 모은 돈인데. 알았어. 그럼 내 용돈으로만 할게. 소액만, 진짜 조금만. 그때 제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믿었어요. 용돈으로만 한다고 했고 소액만 한다고 약속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좋아, 근데 딱 2가지 약속해줘. 첫째, 절대 우리 공동 통장은 건드리지 마. 둘째,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바로 그만둬.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남편은 가끔씩 오늘 5만 원 벌었어. 하며 좋아했고, 잘 됐네. 저도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점점 남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퇴근하면 바로 휴대폰을 켜서 주식 앱을 확인했고, 저녁 먹는 중에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주말에도 차트를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했죠. 이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왜 안 오르지? 여보 밥 먹어. 잠깐만. 밥이 식잖아. 알았어. 지금 간다고.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이 조금씩 예민해지기 시작한 게, 어느 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주식 어때? 요즘 계속 보던데. 괜찮아. 손해는 안 보고 있어? 아니, 조금 회복 중이야. 조금? 걱정 마. 금방 만회할 거야. 저는 그때 직감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며칠 후에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혹시 우리 공동 적금 통장 있잖아. 적금 통장이 왜? 그거 좀 잠깐 쓸 수 있을까? 뭐? 아니, 잠깐만이야. 지금 좋은 종목이 있는데 거기만 넣으면 바로 회복할 수 있어. 당신 지금 미쳤어? 우리 약속했잖아. 알아. 근데 진짜 이번만. 안 돼. 절대 안 돼.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은행에 가서 공동적금 통장을 제 명의로 바꿨습니다. 비밀번호도 새로 설정하고 남편이 절대 손 뗄 수 없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며칠간 말이 없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우리 사이엔 미묘한 냉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남편도 정신을 차리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 약속할게. 남편의 사과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남편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두 번째 실수였어요. 그 믿음이 곧 저를 배신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주말엔 집에서 쉬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일상이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여전히 주식 앱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걸요. 화장실 갈 때도, 밤에 잠들기 전에도, 심지어 제가 자고 있을 때도 핸드폰 화면에 푸른 빛이 남편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여보, 아직도 주식하는 거야. 아니, 그냥 시세만 보는 거야. 시세를 왜 봐? 안 한다며? 그냥 습관이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남편의 눈빛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고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제 예감은 현실이 됐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할게. 나 아직 주식하고 있어. 미안해. 근데 진짜 조금만 더 하면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해? 저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공동적금을 건드리려 했던 것도 모자라서 저 몰래 계속 주식을 하고 있었다니요. 얼마야? 얼마나 잃었어? 아니, 그게 얼마냐고. 1,000만 원 정도? 뭐? 1,000만 원이라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주식으로 1,000만 원을 날려버렸습니다. 미쳤어. 정말 미쳤어.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알아. 근데 진짜 이번만 더 하면. 이번만, 당신 맨날 이번만이야. 도대체 몇 번째 이번만이야? 당신은 주식 중독자야. 인정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입술만 깨물고 있었죠. 저는 그날 정말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했어요. 주식 중독이 도박 중독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과 계속 살아봤자 미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마지막 기회를요. 좋아.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고마워, 여보. 고맙긴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 첫째, 주식 계좌는 해지해. 지금 당장. 둘째,
앞으로 내가 돈 관리 다 할 거야. 당신 월급 통장도 내가 관리해. 알았어. 셋째, 만약 또 주식한 거 들키면 그땐 진짜 이혼이야. 알겠어? 약속할게. 남편은 그날 밤 제 앞에서 주식 계좌를 해지했어요. 그리고 월급 통장 비밀번호도 바꿔서 저한테 알려줬죠. 저는 그제야 조금 안심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이제 다시 평범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몇 주 후에 남편이 또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왜? 혹시 적금 중에서 조금만. 안 돼. 아직 말도 안 했잖아. 말 안 해도 알아. 또 주식하겠다는 거잖아. 아니야, 이번엔 진짜 확실한 정보가 있어서. 당신 주식 계좌 해지했잖아. 다시 만들었어. 저는 그 순간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주식 계좌를 다시 만들었다고요? 제 앞에서 해지하고 다시는 안 한다고 약속해놓고 뒤에서 몰래 다시 만들었다고요? 당신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은 아니고. 그럼 뭐야? 계좌 해지했으면서 다시 만든 게 거짓말 아니면 뭐냐고. 그냥 혹시 몰라서. 혹시 몰라서 나 몰래 계좌를 만들어? 저는 그날 정말 남편을 때리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일단 참고 냉정하게 말했죠. 당신 지금 선택해. 나랑 주식 중에 뭐가 더 중요해? 그건 당연히 당신이지. 그럼 계좌 지금 당장 해지해. 내 앞에서. 알았어. 남편은 또다시 핸드폰을 꺼내서 계좌를 해지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또 뒤에서 몰래 만들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강하게 나갔습니다. 당신 신분증 줘. 왜? 신분증 없으면 계좌 못 만들잖아. 내가 보관할 거야. 그건 좀. 싫으면 이혼해. 남편은 결국 신분증을 내놨어요. 저는 그걸 제 지갑에 넣고 남편 지갑엔 신분증 사본만 넣어줬죠. 이제는 정말로 주식은 못할 거예요. 신분증 없이 계좌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또 한 달쯤 지났을까요? 남편은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여전히 주식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요. 밤마다 한숨을 쉬고 뉴스에서 주식 이야기만 나오면 귀를 쫑긋 세우고 그리고 가끔씩 아주 조심스럽게 제게 물어보곤 했죠. 여보, 우리 적금 통장에 지금 얼마나 모였어? 그건 왜? 그냥 궁금해서. 2천만 원 좀 넘었어. 많이 모였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 알았어. 하지만 남편의 눈빛엔 여전히 욕심이 남아 있었어요. 저 돈으로 주식만 하면 그런 생각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죠. 저는 그때부터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요. 주식은 이미 남편의 일부가 되어버렸고 언젠가 또다시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예감은 몇 달 후에 정확히 들어맞게 됩니다. 어느 날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딸, 너희 동생 드디어 결혼한대. 그때 그 아가씨? 드디어 결혼식 날짜 잡았나 보네. 상견례 때 보니까 좋은 사람 같았지? 결혼식 날짜도 최대한 잡았어. 다다음 달 15일이야. 알겠어요. 그때 꼭 할게요. 동생의 결혼 소식은 저는 기뻤어요. 동생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니 누나로서 정말 축하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내 동생 드디어 결혼한대. 처남이 축하할 일이네. 다다음 달 15일이래. 우리 같이 가야지. 당연하지. 근데 축의금은 얼마 낼 거야?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축의금이요. 우리 결혼 전에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우리 서로 동생 결혼할 때 500만 원씩 내주자. 그때 남편이 먼저 제안했던 말이에요. 형제끼리 도와야 한다면서 500만 원 정도는 내주는 게 맞다고요. 저도 그때 동의했었죠. 좋은 생각이라고 우리도 나중에 동생들한테 신세 질 일이 있을 거라고요. 당신이 그랬잖아. 500만 원씩 내주자고. 아, 그랬지. 근데 지금은 좀. 왜? 무슨 문제 있나? 아니, 문제는 아닌데 지금 돈이 좀 빠듯하잖아. 뭐가 빠듯해. 적금도 있고 원래 약속이 그렇잖아. 그건 그렇지만
남편의 목소리엔 뭔가 망설임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돈 쓰는 게 아까워서 그러는 거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죠. 걱정하지 마. 내가 적금해서 빼서 준비할게. 그래, 알았어. 며칠 후에 저는 은행에 가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하얀 봉투에 정성스럽게 넣었죠. 하지만 저는 동생 결혼식에 갈 수가 없었는데 결혼식 이틀 전 있었던 회사 회식에서 음식을 잘못 먹고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생 결혼식에는 참석할 수가 없었고 남편만 대신 보내게 되었죠. 여보 봉투 챙겼어? 응, 가방에 넣었어. 잃어버리지 마. 알았어, 걱정 마. 그렇게 대답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약간은 불안한 마음도 살짝 들었습니다. 동생의 결혼식이 끝난 후에 저희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여전히 회사를 다녔고 저도 예전처럼 직장 생활을 이어갔죠. 동생은 신혼여행을 다녀왔고 새 보금자리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었죠. 적어도 그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요. 그날은 평범한 주말 오후였어요.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동생이었습니다. 동생, 무슨 일이야? 누나, 왜? 목소리가 왜 그래? 누나,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동생의 목소리엔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차갑고 날카롭고 그리고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죠. 누나랑 매형이 내 결혼식에 얼마 냈어? 500만 원 냈잖아. 왜? 뭐, 500만 원? 그래, 당연하잖아. 예전에 너한테 그만큼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그 순간 전화 너머로 동생의 비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나, 거짓말하지 마. 뭐? 매형이 결혼식에 낸 거 5만 원이야. 뭐라고?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분명히 500만 원 봉투에 넣어서 보냈는데? 아니야, 봉투 안에 10,000원짜리 5장밖에 없었어.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직접 500만 원 넣었다니까. 누나, 지금 나 갖고 놀아? 동생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어요. 저는 당황해서 말까지 더듬었죠. 아니야. 진짜야. 내가 은행에서 직접 찾아서 봉투에 넣었다고. 그럼 이건 뭐야? 내가 거짓말하는 거야? 동생, 진정하고 일단 내가 남편한테 물어볼게. 진정하라고? 누나가 내 결혼식에 고작 5만 원 냈으면서 나보고 진정하라고? 우리 와이프한테 자랑 다 해놨는데 내가 얼마나 민망했는 줄 알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아주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말입니다. 동생아, 잠깐만 내가 확인해 볼게. 분명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저는 그 순간 전화를 끊고 거실에 앉아있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TV를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있는 남편을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죠. 여보, 응? 왜? 동생한테 축의금 얼마 냈어? 당신이 준 대로 냈잖아. 정말이야? 그럼 당연하지.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의 눈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요. 근데 내 동생이 그러는데 봉투 안에 5만 원밖에 없었대. 뭐? 그럴 리가. 당신이 전달했잖아. 제대로 확인하고 전달한 거 맞아? 당연하지. 내가 직접 전달했는데. 남편은 여전히 시치미를 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요. 그럼 지금 내 동생이 거짓말하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혹시 누가 봉투를 바꿔치기 한 건 아닐까? 바꿔치기? 결혼식장에서? 그럴 수도 있잖아. 당신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저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남편의 변명은 너무나 뻔했고 거짓말인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때 제 핸드폰에 카톡이 왔어요. 동생이었습니다. 누나, 이거 봐. 동생이 보낸 건 스크린샷이었어요. 남편이 동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였죠. 처남, 미안해. 요즘 사정이 좀 어려워서 많이 못했어.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더 챙겨줄게. 저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뭐야? 뭐가? 당신이 내 동생한테 보낸 문자 말이야. 저는 핸드폰 화면을 남편 얼굴에 들이댔어요. 남편은 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뭐야? 사정이 어려워서? 우리가 뭐가 어려운데? 여보 일단 진정해. 진정하라고? 당신 지금 나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남편은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죠. 500만 원 어디 갔어? 내가 물어보잖아. 500만 원 어디 갔냐고. 주식에. 뭐?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남편이 500만 원을 주식에 쓴 거예요. 제가 은행에서 직접 찾아서 동생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 돈을요. 당신 미쳤어? 미안해. 그게 지금 할 말이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남편은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신뢰의 문제였어요. 당신 그거 알아? 동생이 지금 얼마나 기분 나빠하는지. 자기 결혼식에 매형이 고작 5만 원 내고 사정이 어렵다고 문자 보내면 동생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당신 우리 동생한테 뭐라고 할 건데?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고 그저 바닥만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그날 남편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저는 다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동생 미안해. 누나, 진짜 5만 원만 낸 거 맞아? 미안해, 내가 잘못 챙겼어. 솔직히 말해. 누나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매형이 잘못한 거지. 동생의 목소리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내가 다시 챙겨줄게, 500만 원. 됐어. 이미 매형이 보낸 문자 보고 다 알았어. 누나는 형편이 어려운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 근데 누나가 500만 원 냈다고 거짓말하니까 그게 더 기분 나쁜 거야. 동생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닌데 동생한테는 제가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그렇게 전화가 끊기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나한테 말 걸지 마. 미안해 진짜. 말하지 말라고. 저는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엔 온통 동생의 목소리와 남편의 거짓말만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냉정하게 남편과 대화를 나눴어요. 정확히 말해봐. 500만 원을 언제 어떻게 썼어? 결혼식 가기 전날 주식에 넣었어. 전부? 그럼 5만 원은? 원래 내 지갑에 있던 돈.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준 500만 원을 고스란히 주식에 넣고 자기 지갑에 있던 5만 원만 봉투에 넣었던 거예요. 그 주식은 지금 어떻게 됐는데? 다 날렸어. 뭐? 손절했어. 500만 원 다 날아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숨이 막혔어요. 500만 원이 전부 사라졌다고요? 제 동생의 축의금이 증발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최악이야.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듣기도 싫어. 당신 이제 내 남편도 아니야. 이혼할 거야. 나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아. 남편은 그제야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진정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또 그 소리야. 당신 맨날 다시는 안 그런다며? 이번엔 진짜야. 믿을 수가 없어. 당신 말은 이제 하나도 안 믿어져. 그리고 저는 그날부터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냥 이혼하긴 싫었습니다. 이 배신감을, 이 모욕을 그냥 넘길 순 없었거든요. 저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남편 가족이 저한테 한 짓을 똑같이 되돌려줄 방법을요.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게 용서를 빌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가 달라진 걸 느꼈을 거예요. 예전처럼 화내거나 소리 지르지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대하는 제 모습에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었으니까요.
며칠 후에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언니, 나 결혼해. 아, 그래. 축하해. 고마워. 언니도 너무 기쁘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렇구나. 잘 됐네. 근데 언니, 그래서 말인데. 순간 신우의 목소리가 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요구할 게 있다는 뉘앙스였죠. 우리 오빠가 언니 동생 결혼식 때 500만 냈잖아. 근데 나는 500만 원으론 부족할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최소 5천만 원?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온다고 하니까 나도 맞춰서 가야지. 뭐? 아니면 외제차 사줘도 돼. 신우는 태연하게 정말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 왜? 언니가 형편이 괜찮잖아. 오빠 월급도 많이 받고. 그리고 나는 오빠한테 하나뿐인 여동생이야. 좀 챙겨줘야지.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여동생이면 뭐든 다 해줘야 하나요? 5천만 원을 왜 남의 돈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아니, 오히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죠. 그래, 알겠어. 외제차 사줄게. 와, 진짜? 역시 새언니가 최고야. 신우는 환호성을 질렀고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기뻐했죠. 저는 핸드폰 너머로 신우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근데 언니, 어떤 차로 할까? 나 벤츠 좋아하는데. 네가 고르고 싶은 거 골라. 내가 살게. 와, 진짜? 대박, 고마워, 언니. 천만에 동생 결혼인데 당연히 챙겨줘야지. 전화를 끊고 나니 남편이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여보, 방금 내 동생 전화였어? 맞아. 당신이 걔한테 외제차 사준다고 했어? 그래. 진심이야?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직도 제가 화나 있을 줄 알았던 거죠. 당연하지. 하나뿐인 신우이 결혼인데 내가 챙겨줘야지. 고마워, 여보. 진짜 고마워. 뭐가 고마워. 가족인데. 그 말에 남편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제가 이해해주고 다 용서해준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이 사람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며칠 후에 신우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차 카탈로그를 한아름 안고 와서는 저에게 보여줬죠. 언니 이거 봐. 이 차 어때? 벤츠네. 이 클래스 이거 진짜 예쁘지 않아? 얼마짜리인데? 8천만 원 정도? 요즘 다 이 정도는 타잖아. 8천만 원이라니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간도 큰 사람이더라고요. 좋아. 그걸로 해. 진짜? 언니 최고야. 사랑해. 신우는 저를 껴안으며 좋아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포옹이 역겨웠습니다. 근데 언니, 계약금은 언제 줄 수 있어? 차 계약하려면 계약금 먼저 내야 하잖아. 차는 내가 사주는 거니까 계약도 내가 할게. 이 모델 맞지? 아, 그래? 알았어. 신우는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순진해요. 아니, 욕심에 눈이 멀었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며칠 후에 신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언니 나 계약했어. 뭐? 차 말이야. 차 벤츠 계약했다고. 내가 하기로 했잖아. 아, 근데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일단 계약금 내고 왔어.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계획이 틀어진 건가 싶었죠. 돈도 없다면서 계약금은 어떻게 냈어? 카드론 받았어. 어차피 언니가 나중에 전액 주기로 했으니까 그걸로 갚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언니, 차 나올 때 8천만 원 준비해줘. 알았지? 신우는 일방적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카드론까지 받아서 성급하게 차를 계약하는 건 계산에 없었지만 오히려 더 좋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신우가 차 계약했대. 진짜? 벌써? 카드론 받아서 계약금 냈대. 남편의 얼굴이 조금 굳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차 나올 때 8천만 원 줄 테니까. 8천만 원? 차값이 그 정도래. 여보, 그건 좀 너무 비싸지 않아? 아무리 자기 동생 일이라도 8천만 원은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죠. 왜?
당신 동생 결혼식인데 챙겨줘야지. 그건 그렇지만. 알았어. 고마워, 여보. 남편은 여전히 제가 진심으로 신우를 챙겨주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날부터 결혼식 날짜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신우의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현금 8천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깨끗한 하얀 봉투에 10,000원짜리 5장을 넣고 정성스럽게 봉을 했어요. 결혼식 전날 불안함을 느꼈는지 남편이 제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일 축의금 준비됐어? 8천만 원 맞지? 그럼 당연하지. 걱정 마. 대답을 듣고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남편도 정장을 차려입고 들뜬 표정으로 준비를 했죠. 여보, 축의금 봉투 챙겼어? 가방에 넣었어. 잃어버리지 마. 8천만 원이야. 저는 가방 안에 봉투를 만졌어요. 그 안엔 8천만 원이 아니라 단 5만 원만 들어있었죠.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남편은 계속 기분 좋게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곧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신우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 있었어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겼죠. 언니 왔어? 오늘 예쁘다. 고마워. 그리고 언니 그거 있잖아. 참말이야. 8천만 원. 이제 곧 나올 때가 되어서. 돈 언제 줄 수 있어? 신우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도 돈 이야기부터 하는 사람이에요. 걱정 마. 오늘 준비해왔어. 진짜? 어디 있어? 곧 전달할게. 알았어. 고마워 언니. 신우는 환하게 웃으며 다시 대기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곧 그 웃음이 사라질 거예요.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남편도 옆에서 흐뭇하게 웃고 있었어요. 식이 다 끝나고 신우를 따로 만나러 갔을 때 저는 가방 속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여보, 이거 신우한테 전달해줘. 어? 내가 줘? 당신 동생이잖아. 알았어. 고마워, 여보. 남편은 봉투를 받아들며 감동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신우에게 다가가 봉투를 건넸죠. 축하해. 새언니가 준비한 거야. 고마워 언니 오빠. 신우는 봉투를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아직 열어보진 않고 바로 가방에 넣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신혼여행은 바로 가지 않고 이틀 뒤로 예정돼 있었어요. 그 사이 신우는 자기 남편과 함께 집을 정리하고 축의금도 정리할 계획이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다음 날 저는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평화로운 저녁이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남편이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밖에서 신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어? 너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잠깐 들어가도 돼? 신우는 숨을 헐떡이며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엔 제가 준 하얀 봉투를 쥐고 있었죠. 저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신혼여행 갈 준비해야지. 오빠 이게 대체 뭐야? 신우는 봉투를 남편 얼굴에 들이댔어요.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죠. 그 안 열어봐. 남편이 봉투를 열었어요. 그리고 안에서 10,000원짜리 5장이 나왔습니다. 5만 원. 그래 5만 원. 이게 오빠가 준 축의금이야. 뭐? 남편은 저를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차분하게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5만 원 넣었어. 여보 무슨 소리야? 8천만 원 줬잖아. 아니, 5만 원만 줬어. 남편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고 신우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죠. 언니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니야. 8천만 원 준다며? 착값 준다며?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신우는 눈을 부릅떴어요. 뭐? 그런 적 없다고? 언니가 분명히 사준다고 했잖아. 사준다고 한 적 없어. 처음부터 네가 혼자 착각한 거지.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아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가 나한테 차 사달라고 조르길래 나는 그냥 알았다고만 했잖아. 그게 사준다는 거 아니야? 아니지. 난 돈 줄 거라고 한 적 없어. 신우는 입을 벌린 채 말문이 막혔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여보, 무슨 소리야? 우리 분명히 8천만 원 준비했잖아. 당신만 그렇게 생각한 거야. 신우가 차 사달라고 할 때 나는 알았어라고만 했어. 돈 준다는 말은 한 적 없어. 그래도 그래도 뭐? 내가 확실하게 약속한 적 없잖아. 신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정말로 명확하게 돈을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었어요. 언니,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네가 알아서 해. 그럼 차는? 그것도 네가 알아서 해. 그러자 신우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언니, 제발, 나 정말 차값 갚아야 해. 남편 보는 눈도 있고.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언니! 신우가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내가 왜 네 빚을 갚아줘야 해? 너 혼자 욕심부려서 계약한 건데. 그래도 언니가 사준다고. 명확하게 약속한 적 없어. 너 혼자 착각한 거야. 신우는 주저앉아서 남편을 바라보며 소리쳤죠. 오빠, 이거 뭐야? 오빠가 언니한테 뭐라고 좀 해봐.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 동생 결혼식 때 자기가 저지른 일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신우는 저를 노려봤지만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언니 진짜 이럴 거야? 나는 받은 만큼만 돌려준 거야. 네 오빠가 내 동생한테 한 짓을 나도 너한테 똑같이 했어. 공평하지? 신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죠. 남편도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신혼여행 잘 다녀와.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신우의 울음소리와 남편의 한숨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신우는 결국 집을 나갔어요. 남편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죠.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듣기도 싫어. 남편이 고개를 들었는데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 알았어도 이미 늦었어. 저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 뭐? 남편은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 안엔 이혼 합의서가 들어있었죠. 여보, 진심이야? 진심이야. 나는 싫어. 이혼 안 할 거야. 나는 할 거야.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제발 다시 생각해줘. 이미 생각 끝났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또 그 소리야? 당신 맨날 그 말만 해. 저는 냉정하게 말했고 남편은 울먹이기 시작했죠.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줬어. 이제 끝이야.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문을 닫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복수를 끝냈고 이제 새로운 시작만 남았으니까요. 신우는 8천만 원짜리 차가 출고될 테고 자기 남편과 시댁에 이야기해놓은 것이 있으니 대출을 끌어서라도 차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남편은 결국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죠.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이혼 서류를 제출한 후에 저는 처음으로 홀가분함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짓눌렸던 무게가 사라진 기분이었죠. 남편은 여전히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줘. 이미 서류 제출했어. 취소할 수 있잖아. 난 취소 안 할 거야. 남편은 매일 제게 매달렸어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법원에서 조정 날짜가 잡혔는데 그날 저는 혼자 법원에 갔고 남편도 혼자 왔더군요. 조정위원 앞에서 남편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원하는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조정위원이 저를 바라봤어요. 부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혼하겠습니다. 혹시 합의 가능성은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조정위원은 한숨을 쉬었죠. 그렇다면 재산 분할 문제를 논의해야겠네요. 사실 저희에게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게 많지 않았어요. 신혼집은 전세였고 끼고 있는 전세 대출도 상당했죠.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챙기기로 했습니다. 공동적금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여보, 그건 당신이 내 동생한테 준 피해에 대한 배상이야. 남편은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신혼집 전세금은 당신이 가져가. 어차피 대출 갚으면 얼마 안 남을 거야.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전세금에서 대출을 제하면 손에 쥐는 돈이 거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위자료는 따로 청구하지 않고 적금만 받을게. 알았어. 남편은 결국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됐습니다. 저는 통장에 들어온 적금을 확인했어요. 5,800만 원.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죠. 저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할 일을 정했습니다.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누나, 오랜만이네. 시간 있니? 좀 만날까? 왜? 그냥 만나자. 동생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저는 동생을 만났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동생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죠. 무슨 일이야, 누나? 내가 미안해. 갑자기 왜?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서 동생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열어봐. 동생이 봉투를 열자 안에서 현금이 나왔어요. 500만 원이었습니다. 네 결혼식 때 제대로 못 준 축의금. 정말 미안해. 내가 남편이 한 일을 제대로 확인 안 해서. 동생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누나, 괜찮아. 이미 지난 일인데. 아니야, 지난 일이 아니야. 나는 네가 상처받은 거 알아. 동생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죠. 누나, 매영이랑 이혼했다며? 이제 끝났어. 잘한 거야. 솔직히 그 사람 별로였어. 알아, 나도 이제 알아. 우리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동생과의 관계는 다시 회복됐습니다. 이혼 후에 저는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부모님께서는 말없이 저를 받아주셨죠. 딸, 괜찮아? 네, 엄마, 괜찮아요. 고생 많았다. 이제 편히 쉬어. 엄마의 따뜻한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습니다. 한편 남편의 소식도 들려왔어요. 신우를 통해서였죠. 언니, 우리 오빠 요즘 진짜 힘들어해. 주식 빚도 많고 집도 나왔대. 좀 도와줄 수 없어?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네 오빠 문제야. 나는 상관없어. 그 말에 신우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혼하고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친정에서 편안하게 지내며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을 마주쳤어요. 동네 마트에서였습니다. 남편은 초췌해 보였어요. 얼굴은 수척했고 옷차림도 엉망이었죠.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 당신은. 나는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다시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마주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혼한 뒤로 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직장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친구들도 자주 만났죠. 어느 날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우리 드디어 아이가 생겼어. 진짜? 축하해? 고마워. 근데 누나도 다시 시작해봐. 이제는 좋은 사람 맞나? 동생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게.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떠올렸어요. 남편의 배신과 신우의 욕심, 그리고 제 복수, 이제 그 모든 게 끝났어요. 복수는 달콤했어요. 그리고 그 달콤함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신우는 결국 분수에 넘치는 차를 팔고 신혼 초부터 빚에 시달렸다고 들었어요. 전 남편은 주식 빚을 갚느라 고생하고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으니까요. 저는 이제 저만의 길을 걷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웃으며 지내고 동생과 자주 만나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닙니다. 가끔 길을 걷다가 생각해요. 그때 참았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금방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참았으면 저는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복수를 했기에 저는 후련하게 떠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작년 초에 결혼한 29살의 여자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남편이랑 맞벌이를 했었죠.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육아휴직은 보장된 곳이었지만, 당장 아이가 생겨서 쉬게 되면 벌이가 줄어서 쉽지 않겠더라고요. 결혼할 때 대출 받은 것도 빨리 갚아야 하고, 신혼초라서 이때 바짝 돈을 모아놓을 생각으로 아이는 최소 2년 뒤에나 가질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인생이 참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두 사람의 부부 생활에는 문제가 없었고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사이가 참 좋은 편이었어요. 2달 전에 아이를 낳았고 이제는 양가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 세 식구가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저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고 처음부터 저를 속이려고 작정했어요. 저도 당분간은 두 사람을 쉽게 용서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는 남편과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평소 제 성격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걱정을 끊임없이 하는 편이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놔야 마음이 놓이기 때문에 저보다 먼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친구들에게 첫 아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었어요. 갓난아이 육아하면서 어느 부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지, 몸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 친구들이 입을 모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산후조리원을 아무 곳이나 가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조리원마다 가격도 시설도 너무 천차만별이고 무조건 비싸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실제로 이용해본 친구들의 후기를 많이 참고하게 되었죠. 게다가 짧은 조리원 생활을 끝내고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된다면서 확실하게 준비하라는 말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결혼한 제 친구는 자기 시댁과 남편이 거의 지원을 안 해주는 바람에 친정에서 준 돈으로 조리원 들어가고 2주 만에 나와서 도와주는 사람 없이 전부 혼자서 다 감당했다 하더라고요. 몸도 너무 아프고 많이 힘들어서 그때 고생한 후유증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더니 저도 아이를 낳기 전에 남편과 확실한 출산 및 육아 계획을 정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보통 지방 아파트 공사 현장을 나가게 되면 최소 반년 이상은 집에 못 돌아오고 현장 숙소에서 지내야 하거든요. 주말에나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으니 남편이 제가 아이 낳고 집에 있을 때 지방 내려가 있게 된다면 저 혼자 아이를 보며 남편 도움은 받을 수도 없었으니까요. 결혼할 때 저희 신혼집을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로 얻었기 때문에 친정집에서 거리가 꽤 멀었습니다. 친정부모님도 일을 하시고 계셔서 무작정 불러다 제 산후조리를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나마 집안에서 남은 사람은 시어머니 하나뿐인데 어머님은 전업주부시고 당신이 먼저 제가 아이 낳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하셨지만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육아와 집안일을 다 맡겨두고 마음 편히 누워서 쉴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은 어머님이 평생 집안 살림을 하고 시댁 3남매를 다 키우셨기 때문에 육아와 집안일 하는 건 베테랑이니까 시모만 믿고 부탁하면 된다고 했지만 제 생각은 아니었어요. 제가 시어머니와 그렇게까지 친하거나 살가운 사이도 아니고 결혼한 뒤에도 종종 어머님이 저희 집 놀러 오시면 편하게 계시지 못하고 꼭 살림타박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주방 정리를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하니? 아무리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해도 집안 살림은 여자가 살펴야 하는 거야. 항상 오실 때마다 제가 해놓은 일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트집 잡아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도 이런 식인데 제가 아이 낳았다는 이유로 집안일 다 내버려두고 방에 누워만 있으면 어머님 눈에는 제가 얼마나 못마땅하게 보이겠습니까?
당장 처음 며칠은 아이가 태어났으니 기쁜 마음으로 와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애 봐주시면서 집안일도 도와주시곤 하겠지만 올 때마다 제가 누워서 골골대고 있으면 어머님 인내심도 금방 한계가 올 것 같더라고요. 결국엔 제가 아픈 몸 이끌고 일어나서 집안일도 하고 애 보는 것도 저 혼자 해야 하는 일로 되어버리고 말겠죠? 남편에게 시어머니 부르는 건 정말 내가 불편해서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산후조리원 3주 들어갔다가 퇴원하고 집에 돌아오면 산후도우미 아주머니를 3주 정도만 불러주면 안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남편도 들어가는 돈 계산을 해보더니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면서 저보고 원하는 대로 하라더군요. 어차피 저도 아이 낳기 전까지는 맞벌이를 하는 상황이었고 산후도우미 부르는 돈은 제가 갖고 있던 비상금으로 감당할 테니까 꼭 좀 산후도우미를 불러달라고 몇 번이나 강조를 했었습니다. 덕분에 아이 낳기 전에 남편과 함께 산후조리원 예약도 해두었고 산후도우미 아주머니까지 전부 문의해서 예약해 놓은 상황이었죠. 남편도 그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저에게 했던 말이 당신도 아이 낳고 편하게 쉬는 게 중요하니까 당신 원하는 대로 해. 우리 엄마랑 집에 단둘이 있으면 아무래도 불편하겠지. 라고 하던 사람이라서 속으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줄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이야기를 다 끝낸 지도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2달 전에 병원에서 건강한 남자 아이를 낳았고 산후조리원에 3주 들어가 있다가 지난달에 퇴원했어요. 남편은 현재 지방아파트 공사 때문에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날 하루만큼은 일을 쉬고 조리원까지 저를 데리러 와줬습니다. 남편 차를 타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짐 풀고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저희 집이 아닌 시댁 쪽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가더라고요. 여보, 왜 우리 집이 아니고 시댁으로 가? 아버님, 어머님이 먼저 집으로 들르라고 하셔? 나 오늘은 집에 빨리 가서 좀 쉬고 싶은데. 제가 이상함을 느끼고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내가 산후도우미 아주머니에 대해 알아봤는데 당신 생각보다 문제가 많더라고. 그리고 요즘은 사람이 없어서 한국인이 아니고 외국인 아주머니로 보내주신대. 그럴 바에야 우리 엄마한테 부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당분간 엄마 집에서 푹 쉬고 있고 아주머니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다시 구해볼게.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어이가 없었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당장 우리 집으로 차 돌리라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며칠 전에 출산 전 제가 미리 준비해두었던 아이 용품들까지 전부 시댁으로 옮겨놓은 상황이고 어차피 아이는 그 집에서 봐야 한다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아예 처음부터 내 의견과는 상관없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럴 작정으로 나를 속였구나 싶은 마음에 배신감까지 들었어요. 당신, 처음부터 나한테 이럴 작정이었지? 애초에 아주머니 부를 생각 자체가 없었고 어머님 말씀만 듣고 시댁에 나를 버려둘 생각이었던 거지?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더니 제가 전곡을 찔렀던 건지 더 이상 아무런 말이 없더라고요. 시댁 도착할 때까지 우리 두 사람은 대화가 없었고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시댁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차에서 내리지 않고 남편 보고 아기용품만 몇 가지 들고 내려오라고 버텼는데 시부모님이 지하주차장까지 내려와서 저를 데리고 올라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시댁엔 이미 아이와 제가 함께 지낼 방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보는데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제 이야기 다 들었다면서 도우미 아주머니 불러봐야 뭐 하겠냐고 쓸데없이 헛돈 쓰지 말고 이 집이 내 집이라 생각하고 눈치 볼 거 없이 편하게 있다 가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무리 어머님께서 좋은 말을 해주신다 하더라도 저는 시댁에서 몇 날 며칠씩 지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도움이 없어도 되니까 내 집에서 편하게 있고 싶다고 옆구리를 찔러봤는데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무시하더라고요. 아무리 저를 편하게 해주신다고 한들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해주는 수발 받으면서 제가 마음 편히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화장실을 편하게 갈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님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저 그냥 집에 가서 있을게요. 라고 좋은 말로 거절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한 목소리로 저를 붙들고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당장 하루아침에 도우미를 새로 구할 수도 없는데 방금 조리원에서 나온 저 혼자 어떻게 아이를 보고 남편도 없이 혼자 지낼 수 있겠냐면서 당분간은 고집 부리지 말고 얌전히 시댁에서 지내라고 하셨어요. 어머님께서도 마음 같아서는 본인이 우리 집을 왔다 갔다 하며 도와주고 싶지만
어머님께서 운전도 못하시고 시댁에서 저희 집까지 그리 멀진 않지만 대중교통으로 왔다 갔다 하기엔 애매하게 먼 거리였거든요. 그러니 그냥 시댁에서 편히 쉬고 2주가 됐건 한 달이 됐건 제 몸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얼마든지 편하게 쉬라고 하셨어요. 시댁에는 자식들 다 독립시키고 시부모님 2분만 살고 있었기 때문에 비어있는 방도 많이 있긴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좋은 마음으로 저한테 보살펴주겠다 하시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시댁에서 지내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싫었죠. 대놓고 면전에 싫다는 말도 못하겠고 옆에 있던 남편은 자긴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 지금 바로 지방으로 다시 내려가야 한다면서 사라졌고 결국 얼떨결에 눌러앉고 말았어요. 저 오면 먹으라고 어머님이 미역국도 한 냄비 가득 끓여 놓으셨고 일단 배고플 테니 밥부터 차려주겠다는 말에 어머님께 아이를 맡겨두고 밥 한술 뜨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시댁이 평수가 넓어서 그런지 저 쓰라고 내어주신 방도 저희 집 안방 크기는 되더라고요. 방 안쪽에는 제가 미리 사두었던 아이 침대와 용품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고 지금은 직장 때문에 나가서 살고 있는 신우 침대에 온수매트까지 깔아두셨어요. 또 그렇게 준비해놓은 모습을 보니 제가 끝까지 불편해하고 거절만 하기에는 시부모님의 정성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일단 며칠은 여기에서 지내다가 정 불편하면 아이 데리고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시댁에 눌러 앉기로 했어요. 남편은 저를 그렇게 시댁에 내버리듯이 하고 떠나버리더니 그날 이후로는 일이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거의 없고 주말에도 특근해야 한다면서 올라오지도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집에 나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겠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바로 둘째 날부터 그냥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집으로 간다고 할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시부모님 눈치 보느라 답답한 제 방을 나가서 거실을 돌아다닐 수도 없었고 하다못해 화장실을 가는 것도 고역이었어요. 낮에 사람 없을 때는 괜찮지만 아버님 퇴근하고 돌아오시면 주무시기 전까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시는데 제가 안방 화장실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실에 있는 화장실은 방음도 잘 안 되니까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결국 3일 정도 버티다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나 도우미 같은 거 안 불러줘도 되니까 주말에 당장 올라와서 아이 짐과 내 짐을 전부 집으로 옮겨달라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일단 지내기 시작했으니 딱 한 달만 참고 있어보라면서 자기가 지금 당장 오고 싶어도 현장 일이 너무 바쁠 때라서 도저히 당분간은 올라올 수 없답니다. 예전에도 몇 번 집에 못 올라오고 현장에서 주말에도 일을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 바쁜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당장 제가 빠져나갈 방법이 없으니 진짜 갑갑하더라고요. 그나마 시어머니가 처음 약속대로 저를 잘 챙겨주셨다면 모르겠는데 처음에 2, 3일 정도만 신경 쓰시다가 그 뒤로는 그냥 방치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버님은 아직 직장을 다니시고 어머님은 전업주부셨는데 낮에 뭐 하러 다니는지는 몰라도 집에 붙어있던 적이 없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첫날에 자기는 낮에 집에 없으니까 제가 집에 있어도 불편함 없을 거라 하셨는데 진짜 아침 10시쯤 나가셔서 저녁 5시쯤 되어야 집에 들어오셨어요. 차라리 옆에서 도와준다고 들락거리는 것보다 저를 혼자 두는 게 더 나은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집에 사람이 있는데 최소한 밥통에 밥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집의 주인도 아니고 손님으로 와 있는 상황에서 냉장고며 찬장이며 다 뒤져서 마음대로 해먹기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아침에 어머님까지 외출하시고 나면 밥통에 밥도 없고 냉장고를 뒤져봐도 뭔가 먹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쌀 정도는 내가 건드려도 괜찮겠지 싶어서 밥은 어떻게 지어서 먹을 수 있었는데 냉장고에 반찬도 거의 없고 그 흔한 계란조차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 하나 밥 먹겠다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올 수도 없고 처음엔 헉이나 대충 때울 생각으로 간장과 참기름 살짝 뿌려서 밥 비벼 먹고 그랬었는데 며칠 동안 점심에 간장 비빔밥만 먹으니 너무 물리고 질리더라고요. 시부모와 함께 밥 먹는 건 저녁 한 끼뿐인데 그마저도 저를 배려한 식단은 아무것도 없고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맵고 짠 반찬들 위주라서 정말 아쉬웠어요. 몰래 낮에 혼자 있을 때 배달 음식 시켜서 먹은 적도 있었는데 아이 혼자 놔두고 분리수거 하러 갈 수도 없어서 플라스틱 통 씻어서 놔뒀더니 저녁에 어머님이 그걸 보시고는 왜 배달 음식 시켜 먹었냐고 모유 수유하는 산모가 먹는 음식 가려 먹어야 한다며 저를 나무라시더라고요. 진짜 그때 황당했지만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입 다물고 있었죠.
그리고 한 집에서 살며 가까이 본 시어머니는 평소에 조심성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아이 봐주겠다고 데려가시다가 여기저기 툭툭 부딪히는 바람에 안 그래도 약한 아이 살에 멍이 드는 것도 일쑤였고, 제가 아기 목욕시킬 때도 와서 도와주신다고 하더니 붙들고 있던 손이 미끄러지면서 아기 얼굴이 그대로 욕조 안으로 들어갔던 적도 있었어요. 아이는 깜짝 놀라서 울고 비눗물이 코랑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낮에 어머님 안 계실 때 저 혼자 아기 목욕시켰어요. 근데 이럴 거라면 그냥 저 혼자 집에서 편하게 있을 때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아이랑 같이 집에 가서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말을 꺼낼 때마다 절대 안 된다며 최소 한 달은 이 집에서 푹 쉬다 가란 말씀을 반복하셨죠. 남편이 와서 저를 데려가거나 어머님 허락받고 나가기에는 도저히 기약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낮에 집안에 시부모님 아무도 안 계실 때 제가 아이 데리고 간단한 집 몇 가지만 챙겨서 택시 타고 집에 와버렸어요. 제 산후조리를 책임지겠다고 했으면 제대로 뒷바라지를 해주시던가, 그게 아니라면 제가 굳이 불편하게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육아부터 웬만한 일은 다 혼자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요. 집에 와서 급한 아이용품부터 재빨리 인터넷으로 주문해놓고 같은 아파트 사는 다른 아이 엄마의 추천을 받아서 산후도우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화했더니 바로 다음 날부터 보내줄 수 있다고 했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오셔서 필요한 일을 정확하게 해주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쉽고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일인데 왜 불편하게 시댁에 갇혀 있었나 싶더라고요. 제가 집을 나온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제가 아이와 함께 사라진 걸 알게 되고 저한테 전화해서 어딜 갔냐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그 집에 계속 있으면 어머님 아버님께 패 끼치는 것 같아서 불편하니까 앞으로는 제 집에서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당장 돌아오라고 펄펄 뛰셨어요. 어머님이 아무리 뭐라 하셔도 저는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고 다음에 아이 좀 크면 그때 다시 인사드리러 가겠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유의 몸이 되었고 제 집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행복이었죠. 다음 날부터 집에 오시는 도우미 아주머니도 이런 일에는 베테랑이었는지 제가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진작에 이랬어야 하는데 그 집에서 고생했던 날들이 너무 후회스러웠죠. 며칠 지나고 주말이 되자 바빠서 못 온다고 했던 남편이 바로 집으로 올라왔어요. 현관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왜 시댁에서 말도 없이 도망 나왔냐고, 자기 엄마가 뭘 그렇게 불편하게 했냐면서 제게 따져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서 불편했고 서운했던 일들을 전부 가감없이 이야기했어요. 차라리 아주머니 부르는 게 훨씬 편하고 앞으로도 최소 2주는 더 아주머니 불러서 도와달라 할 거니까 저한테 신경 끄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내가 우리 엄마한테 한 달치 당신 조리 비용을 다 줬단 말이야. 엄마 수고비랑 당신 밥값이랑 이것저것 해서 150만 원 챙겨드렸어. 라고 사실대로 이실직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순수한 마음에 며느리 도와주고 싶어서 집에 데려다 놓은 줄 알았는데 설마 저 몰래 돈을 받았을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어쩐지 제가 집에 가겠다는 소리만 하면 절대 가지 말라며 펄쩍 뛰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뭔가 정상적이진 않다고 생각했었어요. 본인이 아들한테 받은 돈이 있는데 제가 불편해서 못 살겠다고 나와버리면 다시 그 돈을 토해낼 수도 없고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듣자마자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나 당신 엄마한테 산후조리 받은 거 단 하나도 없으니까 당장 가서 그 돈 도로 받아와.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이미 드린 돈을 어떻게 다시 달라고 하냐면서 그냥 용돈 드린 셈 치라더군요. 이걸 지금 제 앞에서 말이라고 하고 있는 건지 당장 가서 내가 시댁에서 묵은 기간 날짜로 계산해서 그것 빼고 나머지 돈은 전부 환불받아오라고 쫓아냈습니다. 한두 시간쯤 지났나 남편이 어머님과 함께 집으로 들어왔고 어머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하고 본인을 나쁜 시어머니 만들려고 작정했냐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저도 이제는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라 어머님이 저한테 대체 뭘 해주셨냐고 맞받아쳐서 소리를 질렀죠. 한참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다가 어머님이 가방에서 돈 봉투를 하나 꺼내시더니 제 얼굴을 향해 탁 소리나게 던지시더라고요. 야, 내가 이 돈 벌겠다고 너를 우리 집에 있으라고 한 줄 알아?
좋게 좋게 해줬더니 끝도 없이 기어오르네? 순간 벌어진 상황에 벙찌긴 했지만 저는 어머님이랑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었어요. 제 얼굴을 스치고 거실 바닥에 떨어진 돈 봉투를 주워서 어머님 보는 앞에서 돈을 직접 세어봤습니다. 그 안에 150만 원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봉투 안에 있는 5만 원짜리 6장을 꺼내서 어머님에게 내밀면서 이 돈은 어머님이 가져가세요. 아무리 해주신 거 없어도 재워주셨으면 반값은 내야죠? 라고 했더니 진짜 뭐 이런 또라이가 다 있냐면서 욕을 한바탕 하고 나가셨어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시댁에 데려다 주고 온다며 따라 나갔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문자로 오늘 문은 안 열어줄 거니까 집에 돌아올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시댁에서 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시댁에 있다가 지방 현장으로 바로 내려갔어요. 어머님은 이번 일로 저한테 완전 기분이 상하신 것 같고 남편은 저보고 시댁 찾아가서 먼저 사과하라더라고요.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처음부터 저를 두고 돈거래를 주고받은 남편과 어머님을 아직도 용서 못하겠어요. 돈을 받고 며느리를 봐주실 거라면 돈값이나 제대로 하던가 방 하나 내어주고 밥도 없이 처박아 놓고 놀러 다닐 거라면 그냥 차라리 대놓고 돈 달라고 삥을 뜯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친정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짐 싸들고 친정에 들어와 있으라 하시네요. 한 6개월 정도 친정에서 푹 쉬면서 엄마가 애 보는 것도 도와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남편도 없는 집에 혼자 애 보면서 있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다 싶어요. 며칠 후면 친정아빠가 집에 오셔서 저랑 우리 아이 데려가신다는데 진짜 이번에 내려가면 최소 6개월은 올라오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보고 먼저 사과하라고 하면 무릎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릴 줄 알았나 본데 제가 뭐가 아쉽다고 그러겠어요? 앞으로 손주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싶으면 오히려 어머님이 제 눈치 보셔야 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